우촌TV 1909회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두 번째 시간을 만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외교, 안보, 경제, 미래투자, 공직기강, 법집행, 수사, 사법 등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현저히 위태로워진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전시계엄 중 가장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대의제 권력의 폐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고자 호소하여 깨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말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오게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과거 비전시 계엄령이 내려진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 6.3 사태, 미중 대탕트와 미군 철수에 따른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을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급서와 같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파괴하고 있지만 저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국민을 깨우고 각성해야 하는 것으로 헌법 붕괴와 국정 마비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에게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곧 비상계엄 스포이니 이를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먼저 이 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며 여소야대 상황이니 이런 시간 내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이결할 것이고 빠르면 반나절, 길어야 하루면 계엄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대국민다라는 말을 할 것이며 병력은 2개 정대 규모 250명 내지 280명으로 2개 팀을 구성하여 1개 팀은 국회에 몰려올 인파에 대한 질서 유지를, 다른 1개 팀은 몇 군데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서버 소재지에 각각 몇십 명씩을 보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정원이 1년 전 지적했던 망분리, 방화벽, 비밀번호 문제 등이 시정됐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출동명령에 대해서는 실탄 소지를 금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경험 있는 부사관 이상으로 편성하되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소속 부대에서 출발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에 투입되는 병력도 경비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니만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회기 중이었으므로 국회에 수천 명의 인원이 있어 250 내지 280명의 병력으로 질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투입 규모가 많아지면 불안감 조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수 투입 규모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 혼자 검토하고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과거 합동참모본부에서 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합참계엄과 매뉴얼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는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30분이었으며 계엄 선포 기준시는 23시, 군이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24시경이었고 출동한 병력은 특전사 92명, 수방사 40명이었습니다. 특전사 77명은 국회 마당에, 나머지 15명은 본관에 위치하였고 수방사 15명은 아예 출동도 내려놓은 완전 비무장 상태로 국회 경내로 들어가 7번 출입문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입된 병력은 계엄 해제 요구 이결 시인
12월 4일 1시 3분 무렵에 국회 본관 뒤편에 도착하였으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 즉시 철수하였습니다. 국회 마당에 있던 특전사 대원 77명은 민간인들과의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기가 버거웠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에는 시민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15명도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피해 도망 다니기 바빴으며, 소방사 병력은 민간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아예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24시 조금 지난 시점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와 연계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 여론조사 꼭과 민주당사에도 가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민간기관은 절대 안 되고 더 이상 병력을 추가로 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제 지시를 즉각 이행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1월 말부터 12월 2일 사이 밤에 대통령 관저로 찾아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작성해온 대국민 담화문은 거의 고칠 것이 없었고, 포고령 역시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특별히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해야 하는 국무회의는 주례 국무회의에서 할 경우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알려지게 되고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병력 투입을 더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보안 유지를 하면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정안전, 법무 등 계엄 관련 필수 국무원에다가 추가로 몇 분의 국무위원을 보안 손님으로 대통령실로 더 오게 하여 정족수를 충족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그 실체적 절차상 행사 요구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는 정치적 사후적 통제만 받을 뿐입니다.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하여 형사법정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물론 계엄 선포 이후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개별 행위들에 대해 그 정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변론입니다. 내라머리 세력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 선동해왔지만 비하폰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 법정에서 모두 허위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군을 수만 명 동원해서 가와 같은 계엄을 한다면 모르지만 최소한의 질서유지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에게 12월 2일 월요일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 선포는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되면 다음 날인 12월 3일 화요일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기 중인 주중에 선포함으로써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것이며 바로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김용현 장관은 저희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직전 또는 직후 국회에 출동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할 방청사령관의 비상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령관들은 그전에 부하들에게 계엄과 관한 준비나 지시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첩사는 장병들이 휴가 또는 퇴근하였다가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담화문을 시청한 후 부대에 복귀하여 24시가 되었어도 간부들의 부대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소수만 편성하여 별도 임무 하달 없이 통상의 주요 공공시설 경비 방어 임무만 가지고 국회로 출동하였고, 특전사도 707 부대를 수송할 헬기 운항 승인을 수방사에서 내주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체되었습니다. 사전에 각 기관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란몰이 세력은 몇 시간 계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했는데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올려날리고 사전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것입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다고 선관위는 왜 가겠습니까? 사태를 파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것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빠져서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12월 3일 계엄에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당연히 최소한의 군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 10여 개 출입문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김용현 장관 모두 공무원 시절 국회를 다녀보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의원회관 인근 출입문과 정문 정도만 열어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저녁 무렵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와서 투입되는 군 병력 규모가 워낙 소수이다 보니 질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국회 외곽은 경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전화로 김용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연결해 주려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한 10분 내지 15분가량 만나게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 차단, 이후 개방, 다시 차단된 일련의 조치는 경찰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출입문과 담은 워낙 낮아 얼마든지 넘어다니는 것이 가능하고 실체 수천 명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국회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후 조지호 청장과 23시 15분경 55초가량 첫 통화를 시작으로 23시 20분 36초, 23시 28분 39초, 23시 30분 17초, 23분 34분 41초 등 5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10여 분 뒤인 00시 48분 32초, 1시 8분 58초, 1시 10분 58초 통화했습니다. 23시 15분 통화는 국회 주변 상황은 물은 것이고 조지호 청장은 군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밀려와 일단 국회 출입문을 닫았는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법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돈에 들여보내야 한다고 해서 신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했고, 이에 저는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법을 잘 아는구만,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으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23시 7분부터 국회 출입문을 열고 국회 관계자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 23시 34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지호 청장의 짧은 시간 순차로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 상황 파악과 안전사고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검사장이나 총장 시절에도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같은 현장 상황을 늘 직접 챙겼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경찰청장과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제가 23시 15분에는 국회를 통제하라 했다고 하고 23시 34분에는 그 이전 통화에서는 국회 담을 넘는 월담위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고 거짓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2024년 12월경 내란몰이 수사 초기에는 제가 자신과 6차례 통화했고 6차례 모두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비아폰 통화 내역이 나오자 최근에는 23시 15분에서 23시 34분 사이 5번의 통화 중 후반부는 월담 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새로운 증언을 내놓습니다. 24년 12월 수사 초기 제가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들은 수사관들 관계자들도 당시 배치된 경찰 인력 등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지 조서를 봐도 더 묻거나 구체적인 추궁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이 법정에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던 검사도 그 시간은 국회의원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하면서 관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간이어서 월담할 필요가 없는 때인데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하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엄 해제 의결 후에 계엄 해제 후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 많았다. 잘했다. 경찰이 초동 조치 잘하고 의원들 출입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었다라고 하였고 김봉식 청장에게는 좀 쉬었다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과 이 법정에서 조지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제게 이와 같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국회 게이트 차단은 경찰 자체 판단으로 23시 37분에 결정되었으나 사실상 24시까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24시 국회 출입문을 다시 닫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00시 32분, 00시 34분, 00시 36분 전화를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에서 경찰이 관련한 출입문을 찾아보라. 의원회관 쪽 문으로 가보라고 한 것이고 이진우 사령관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24시 이후 국회에 도착해 보니 격려에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었고 담을 넘는 사람들을 경찰이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24년 12월 내란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들은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입건과 기소, 구속에 대한 위협으로 엄청난 거짓 증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병의 문제와 물론 연금 등 생계와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과 같이 언론에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이대면서 원하는 진술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의 결정적 증거로 각종건, 홍장원의 증언,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아폰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되었더라면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거짓 증언들이 쉽게 분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절차법상 증거 능력 없는 수사 기록들이 무제한으로 제출되고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탄핵은 일종의 행정 징계 절차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주요 증거 대부분이 허위 조작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부터 몰아진 내란몰이의 수사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이를 즉각 수용하여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김용현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제 집무실로 불러 지금 바로 군의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장관은 즉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군의 계엄 상황을 종료시켰고 저는 국무위원 도착 전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내란몰이 세력들은 제가 두 번, 세 번 계엄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황당한 선동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후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하여 대야 관계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의원들은 걱정할 것 없다.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추경호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국회가 절차를 밟아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면 즉시 수용하여 해제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계엄 선포 전인 12월 2일 공주 민생토론회와 산성시장 방문, 12월 3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를 모두 소화하였고 주말인 11월 30일 및 12월 1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관련 자료 숙독과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공식 행사장의 제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으며 어떠한 초조함이나 긴장감도 없었다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친히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첩사령관은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틀간 휴가였고 부대원들 역시 퇴근했다가 뉴스를 보고 24시간 넘어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수방사는 계엄 당일 저녁 주요 간부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고 대부분은 퇴근하다 보니 소집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야간 당직 근무자 위주로 그 자리에서 인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대국민 호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니 긴장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한 것입니다.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초법적 조치가 아니라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국가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월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고 관저로 돌아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란몰이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원래 늘 저러는 사람들이려니 생각하였고 이제 국민들이 국가위기 상황을 인지하셨으니 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법률 전문가로서 내란이라는 선동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려는 출구 전략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이 포함되어 있으니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것만 소명하면 수사 역시 자연히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개몽되었다면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올린 배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6년간 검찰에서 주요 수사를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정치적 업무에 이어 수사라는 이름을 빌어 이렇게 치밀하게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저를 체포하겠다고 관저로 왔을 때도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과 수색이 불가능하니 저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 수천 명의 경찰이 들이닥치는 걸 보고 제가 본 국가의 위기가 실체는 더 심한 지역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달려드는 내란몰이 세력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헌정 붕괴의 국정마비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적과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탄압하려는 내란몰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 경고 등이 심각하게 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유진영과 연대의 균열 등 국가위기에는 아랑곳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알고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탄핵 소추 직전인 2024년 12월 10일 다마, 공수처 체포 직전인 25년 1월 15일 다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25년 2월 25일 최종 이견 진술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술은 그 후 드러난 비아폰 통화 내역과 법정 증인 등을 통해 확인된 실체를 더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증거로 제출한 24년 12월 12일 담화, 25년 1월 15일 담화, 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 최종 진술을 세세히 속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를 일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물에 희생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과 청년들도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공직자분들,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넉넉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폭동이 될 수 없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과 중계를 통해 대통령의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